결국 올 12월에 법 개정에 대한 시한을 정해놨기 때문에 그 안에 대체 입법이 만들어지지 않으면 내년 1월 1일부터는 그냥 지금과 같은 현실이 하나도 개선되지 않는 상태에서 법 자체가 그냥 없어지는 그렇게 될 것이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그것을 이제 산부인과 이제 그 낙태 현장에 있는 산부인과 의사들은 어쨌든 사회적 공론이 이제 진행이 될 때 의학적 입장에 대해서는 산부인과가 여러 의견으로 이제 혼선을 주지 말고 이제 의학적인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제 판단을 사회가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의견을 모아서 내자라고 해서 지금 산부인과 학회 또 모체태아 의학회 산부인과 의사회 개원의사들을 중심으로 하는 단체는 두 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두 모여서 낙태법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작년 5월부터 이제 매달 회의를 하면서 저희가 처음부터 사회 경제적인 사유에 대해서는 우리가 논의하지 말고 그거는 사회 경제적으로 국가와 사회가 논의할 부분이고, 우리는 어쨌든 이게 여성 몸에서 일어난 여성의 건강권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의학적인 것에 대해서만 논의를 하자. 그리고 그 의학적으로 논의해야 될 주제들 중에서도 우리 네 단체가 합의되지 않은 거는 결국은 이제 최종 입장문에서 뺐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 낙태와 관련돼서 산부인과 의료계를 책임지고 있는 네 단체라고 보시면 됩니다. 거기서 공동으로 의견이 합의이 된 것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세요. 그래서 있지만 제가 간략하게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 말씀을 드리면, 저희한테 제일 중요했던 거는 아시다시피 이제 소신에 의한 그 거부권 또 선택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의료와 이것이 다르다. 그러니까 의학적 사유에 의해서 여기 보면은 1항은 환자의 생명을 위급한 때를 예외로 한다. 그러니까 결국 의학적 필요에 의해서 낙태든 임신 중단이 필요한 경우는 당연히 의사로서 해야 되지만, 그게 아닌 의학적 필요에 의하지 않은 요청에 또 사회경제적인 사유에 대한 것이 다른 의료시술과 동일하게 의사에게 어떤 의무가 주어져서는 안 된다. 그래서 지금 산부인과 의사는 낙태 관련 의료 행위를 할지 말지, 또 자기가 안 하면 시술하는 기관으로 안내를 해야 돼. 이걸 또 의무화하는 국가들도 있죠. 그런데 그것조차도 저는 낙태 관련 의료 행위라고 봐서 그 모든 절차에 대해 산부인과 의사는 선택권을 가진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맨 아래 보면 그런 행위를 할지 안 할지 의사의 소신에 맡기고 그로 인해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그런 것을 낙태법 개정에 명문화해 줄 것을 저희가 이제 요구하기로 한 것입니다. 다음 주세요. 그리고 여성의 안전을 위해서 낙태, 실수자, 약물 낙태를 포함해서 그 산부인과 의사로 한정하고 무자격제한 낙태를 처벌을 강화해야 된다. 예,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특히 지금 약물 낙태 같은 경우 일반인에 의해서 이제 그 불법 유통도 되게 많이 되고 있는데, 현재 모자보건법 상에서는 일반인에 의한 낙태 조력은 269조 2항으로 여성이 자가 낙태죄랑 같은 더 낮은 처벌을 받게 돼 있죠. 의사 등에 의한 전문가에 의한 처벌 조항이 270조로 높죠. 이것은 더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법이 처음 만들어졌을 때 53년도 뭐 이때를 기준으로 생각하면 안 되고, 저희가 약물 낙태까지 포함을 해서 여성의 안전을 위해서 저희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는 결국은 어쩔 수 없이 하겠다고 하시는 경우라도 안전한 의료 시스템 내에서 하는 게 여성을 위한 것이고, 차후에 이런 비극적인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그런 예방까지도 산부인과 의사에 의해서 교육받을 수 있도록 제도가 만들어져야 된다. 그래서 무자격제한 처벌은 더 강화해야 된다라고 한 것이고, 시술 의사는 저희는 비의학적 사유의 낙태 결정 과정에 참여하지 않고 시술 과정만 담당한다. 지금 현재 의사들이 비의학적 사유의 낙태 상담까지 다 받으면서, 선생님 전 도저히 못 낳겠어요, 저는 이 얘기 그런까지 다 받으면서 때로는 설득하고 때로는 낙태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는 시술 의사는 시술 과정만, 다른 의학 시술과 마찬가지로 시술 과정만 담당하는 게 맞고, 비의학적 사유에 대해서는 어떤 지원을 할 것인지 국가가 지원하는 체계 안에 상담을 받도록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법률가나 의학적 상담도 포함을 해서. 그리고 저희가 이제 10주로 한 거는, 이제 헌법재판소가 14주로 한 거는 그게 1~3분기. 그러니까 그거는 임신 총 기간을 이제 42주, 40주가 많으니까 42주까지 봐서 이제 수학적으로 3단계로 나눠서 1~3분기를 통상 14주 0일, 13주 6일까지로 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한 거지. 하지만 지금 의학적으로 봐서 14주나 15주나 사실은 아이는 계속 발달 순서이기 때문에 그게 큰 차이가 있지 않고, 의학적으로 더 지금 문제가 되는 건 10주입니다. 사실은 아기는 10주까지 거의 모든 장기가 완성이 되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성장 단계에 있고,
12주가 넘어가면 이제 자궁이 그 골반 밖으로 나오기 때문에 점점 이제 수술 위험도가 높아지고 이런 것도 있지만 특히 지금 우리나라 의료 현실 산부인과 현장에서 더욱이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가 임신 10주부터는 모든 태아 검사가 가능합니다. 성별을 비롯해서. 그리고 굉장히 우리나라는 그런 이제 아기 선별 검사, 기형 검사를 굉장히 좀 많이 하는 나라에 속합니다. 뭐 여러 가지 그건 또 의학적 문제가 있는데 아까 우리 저희 발제자님도 말씀하셨지만 그때 발견되는 이상들이 다 아기가 죽고 사는 문제들도 아니고 사실 우리 중에도 검사해 보면은 여기 염색체 이상 있는 분도 있으실 수 있어요. 죽고 아무 문제 없이도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거를 발견할 수 있는 시가 10주입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모체태아 의학회를 비롯한 산과 선생님들이 10주를 넘어가면 굉장히 위험하다라고 얘기하는 건 뭐냐면 어쩔 수 없이 난 계획하지 않은 임신이고 도저히 못 나. 이제 그런 경우도 거의 초기에 많이 오셔서 하는데 10주부터는 어떤 일이 생기냐면 내가 계획했던 임신이라 하더라도 산부인과 가서 무슨 검사를 했는데 뭐가 이상이 있을 수 있다. 이런 얘기를 듣고 불안해져서 그때부터 생각 없었던 낙태도 하게 될 수 있는. 근데 정말 그런 검사를 안 했으면 충분히 살아서 우리랑 같이 살 수 있는 아기가 정말 안타깝게 희생될 수 있는 시기가 10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 10주를 넘어가면 지금 우리나라 그 의료 현실상 무분별한 낙태가 그러니까 살릴 수 있는 애를 아깝게 잃을 수 있는 게 많다. 그래서 이제 10주로 하는 거고 지금 이제 뭐 언론을 보시면은 임신 주수가 그렇게 정확하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지만 임신 10주까지는 아기의 발달이 거의 일정하기 때문에 오차 범위가 낮지 않습니다. 이제 커가면은 뭐 3kg 되는 애도 2kg 되는 애 이렇게 있지만 여기까지는 거의 없기 때문에 저희는 이때 초음파 검사로 측정한 태아 검사가 거의 정확하기 때문에 이거를 기준으로 10주 미만이니까 9주 6일까지 해야 된다라고 보면 사유에 제한하면 낙태는 그 다음 주시면은 그리고 만약에 10주 이후에 사회경제적 사유가 이제 인정이 된다면 저희는 기본적으로 태아 사유의 낙태는 이게 목록을 정해서 이런 애는 낙태할 수 있고 이런 거에 정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무슨 태아 사유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뭐 무슨 염색 다운 증후군 뭐 이런 말씀을 하지만 기본적으로 산부인과 의사 입장에서는 일단 살아있는 애는 살 수 있도록 돕는 게 산부인과 의사의 소임이라고 생각을 하고 태아 사유를 허용을 한다 그러면 어디까지 그럼 허용할 것인지 뭐 팔 하나 없는 건 되는지 팔 2개 없는 건 되는지 뭐 이런 식의 것은 저희는 반대합니다. 그래서 어떤 그 의학적 진단에 의해서 태아가 건강하지 못한 게 판단됐다 하더라도 애가 살아있는 한 부모가 이 아이를 키우기 어렵다라고 판단해서 낙태를 요청하는 거는 저희는 그건 양육과 치료의 문제. 그러니까 결국은 그건 사회경제적인 사유다. 그러니까 의학적으로 얘는 낙태가 해야만 되는 아이가 있다라는 그런 목록을 정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근데 만약에 10주 이후에 사회경제적인 사유가 허용이 안 된다면 그때 어쩔 수 없이 의학적인 사유만 남는다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모체 사유, 생명에 위험한 경우, 태아 사유도 생존할 수 없다고 현대의학적으로 되는 경우 이 경우에도 이거를 산부인과 의사는 사실은 태아 이상을 진단하는 사람이고 치료하는 의사는 따로 있습니다. 소아과든 외과든 그 의사가 다 포함하는 위험에서 얘를 정말 지금 출산하기가 어려운지를 판단을 해서 결정해야 돼요. 신중한 절차를 결정해야 된다는 게 저희의 주장입니다. 다음 주시면. 그리고 이제 약물 낙태는 뭐 또 말씀드리겠지만 매우 신중한 검토를 요하고 도입해서는 이제 그 의학 등을 예외 약품으로 해서 산부인과 병원에 직접 투여하는 걸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배우자 동의는 삭제하고 미성년자 낙태는 법정 보호자의 동의가 필요한데 만약에 미성자가 거부하는 경우는 정부가 정한 절차를 거친다. 이것도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에서 행정처분하는 비도덕적 진료 행위 중에 낙태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제외하고 만약에 그 합법 낙태 허용 범위가 이번에 사회적 그 공감대를 해서 조정을 한다면 낙태를 하는 의사든 안 하는 의사든 소신에 의해서 안전한 의료 시스템 내에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여성을 위해서 가장 바람직하다라는 취지에서 저걸 빼자고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주세요. 그래서 결국 선택권에 대해서 지금 권인숙 의원안과 박주민 의원안은 제가 아직 못 봤습니다만 거기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의사는 인부가 뭐 인공임신 중절 결정한 경우에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임산부 요청에 따라 해야 된다. 이게 지금 일반적인 의료법 제15조 진료 거부 금지에 해당이 됩니다. 근데 저 법 자체는 정말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진료 거부를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권인숙 의원안은 결국 말해서 의사의 진료 거부권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법입니다. 저희는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다음 주세요. 그래서 지금 정부안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거부는 할 수 있는데 그리고 그로 인해서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된다라고 되어 있기는 한데 임신 출산 종합기간에 안내를 해야 된다라는 것을 의무조항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낙태하는 병원으로의 연계는 낙태 시술 행위의 연장선으로 본다 해서 못하겠다 하니까 그러지 말고 그러면 상담센터에서 임신 유지도 종결도 상담을 하고 있으니 글로 안내를 해라라고 이제
정부에서 절충을 마신 것 같은데, 그렇다면 계속 말씀하고 계시지만 상담센터의 역할이 매우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음 주시면은. 자, 그런데 뭐 앞에서 이제 많이 말씀하셨지만 이게 결국은 상담 사실 확인서를 형식적으로 발부하는 거에 그치지 않는다면 이거는 정말 크나큰 재정과 행정의 낭비일 뿐이고 여성들을 더 고통스럽게 하는 것이고 산부인과에서 매우 큰 혼란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저 밑에 있는 것처럼 법안 취지대로 심리적 지지, 임신, 출산, 양육에 관한 모든 정보를 충분히 제공받고 지지해 줄 수 있는 상담이 돼야 될 수 있도록 여러분 모두 다 관심 가져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주세요. 그리고 낙태 허용 시기에 그 의사들끼리 이걸 10주로 할지 몇 주로 할지 굉장히 논의가 있었지만 14주까지로 해야 된다고 했던 단체는 단 한 군데도 없었습니다. 소수 의견으로 12주 얘기하신 분도 있지만 대체적으로 10주를 넘어가면 당연히 과다출혈이나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약물 낙태도 뭐 7주, 길게 봐야 9주까지만 안전하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10주부터는 신중한 절차를 거쳐야 된다라고 저희는 얘기를 하고 있고, 지금 다음 주세요. 그리고 그래서 저희의 입장은 지금 현재도 제가 앞에 슬라이드 말씀드렸지만 이미 평균이 6주입니다. 6주. 지금 현장에서 하고 있는 게 6주면 이제 심장 뛰는 걸 이제 확인하고, 워낙 의료 접근성이 좋은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나라가. 그래서 그리고 이제 14주면 사실 거의 대부분 다 하는 시주라는 걸 이미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저희는 사유에 제한 없는 낙태 허용치는 10주 미만으로 해야 되고, 생존 가능성이 24주까지 지금 한 거는 당연히 반대를 합니다. 다음 주시면은 뭐 앞에서 홍 교수님도 많이 보여주셨지만 22주 넘어가면 애가 살아서 나옵니다. 얼마 전에 그 집에서 혼자 낙태약을 먹고 조산한 그 미혼모가 애가 살았다고 변기에 빠뜨려서 죽였는데 이제 영아살해죄로 지금 선고 받으신 거 아실 겁니다. 이게 똑같은 일이 병원에서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살아서 나오는 애를 죽이면 영아살해잖아요. 24주까지를 허용하게 된다면 아마 죽여서 꺼내는 일이 또 벌어져야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는 절대로 이거는 받아들일 수가 없고, 현대의학으로 21주도 20일 점점 떨려지고 있기 때문에 낙태의 그 본 정의에 맞게 생존 가능성이 없는 시기로 제한하는 게 당연히 맞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주세요. 약물 낙태는 잠깐 말씀드리고 얼른 저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약물 낙태 도입에 대해서 신중한 검토를 요하지만 이미 2018년도 조사 결과에 의하면 전체 낙태의 10% 정도가 약물 낙태를 하고 있습니다. 허용이 지금 공식적으로는 안 되고 있습니다만, 그러니까 저 18년도 조사에서 저것도 매우 줄은 거지만 우리나라 연간 낙태를 5만 건으로 추정을 했거든요. 그럼 10%는 이미 연간 5천 명씩이 지금 약물 낙태를 하고 있다는 거고, 그 중에 26.6%는 지인이나 구매 대행을 통해서, 15%는 온라인을 통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이미 수천 명씩 약물로 지금 굉장히 위험한 낙태를 하고 있고, 그 중에 그러니까 72%가 결국 불안전 이상 제대로 낙태가 되지 않아서 의료기관에서 추가로 수술을 해야 되는, 약물 낙태는 아주 초기에 의사의 관리를 받으면서, 아까 뭐 보셨겠지만 수술은 한 번에 끝나지만 약물은 뱃속에 내가 다 나올 때까지 수일에서 수주일 동안 출혈도 할 수가 있고, 환자의 어떤 빈혈이나 건강센터를 봐가면서 더 의사의 조력이 필요한 시술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마치 약을 먹으면 애가 뱃속에서 없어지는 것처럼, 생리하는 것처럼 끝나는 것처럼 잘못 호도되는 것이 굉장히 여성들을 위험하게 하고 있다. 그래서 현재도 너무 위험하기 때문에 뭔가 조치는 필요하다. 다음 주세요. 그래서 저희는 신중한 검토를 요한다고 봅니다. 근데 지금처럼 무자격자에서 낙태약이 횡행하고 있는 거는 어떻게든지 시급히 낙태법이 개정되기 전에라도 조치가 필요하고, 도입 시에는 지금 현재도 약사법에 대한 의학적 필요나 여성의 그 사생활 보호를 위해서 의약분야 예외 지정, 여기 이제 정신과 약이나 뭐 이런 게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특히 낙태에만 사용되는 약들은 반드시 의약분야 예외약품으로 지정을 해서 정확한, 써도 되는지 정확한 임신 주수와 함께, 그리고 병원의원한테 출력하는 게 맞다. 그리고 그 외 불법 낙태는 모두 근절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다음 주시면은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미성년자 보호자 동의에 대해서는 앞에 발제분들이 많이 들었고 저희도 많이 고민을 했는데요. 사실은 지금 현재 미성년자가 병원에서 무슨 시술을 받으려면 다 법정 보호자 동의를 받고 있죠. 하지만 법상에는 그런 게 없습니다. 의료법상 설명 의무 동의에 미성년자는 반드시 그 법정 동의에 그렇게 되어 있지 않고, 현재 모자보험세에 대해 연령에 대한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개별법의 연명의료 결정법에는 19세, 장기 기준 법률 심리세 이런 식으로 개별법으로 지정만 돼 있고, 그러니까 이게 어떤 문제가 생기나 하면 법규화하면 사실 부모에게 알리는 게 더 무서워, 낙태보다 그게 더 무서운 청소년들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정상적인 의료 시스템에 들어오지 않고 이제 더 아까 같은 그런 온라인 불법 낙태약이나 이런 불법으로 빠질 위험이 더 큰 것도 있고, 또 한 가지
가지 뭐가 있냐면 부모가 보호자의 역할을 못하는 가정도 많습니다. 특히 10대 임신해서 오는 경우는 그런 경우도 많고 부모나 친인척이 가해자인 경우도 있습니다. 심지어. 그래서 이런 미성년자는 단순히 낙태 동의를 누구한테 받을 것이냐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이후에 건강관리나 사후관리나 교육이나 이후의 피임까지도 다 관리가 필요하다. 그런 맥락에서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다고 해서 보호자 동의를 빼면 결국은 이것이 나중에 의료 분쟁이 발생했을 때 당연히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다음 주세요. 그래서 저희가 이건 이제 의료법입니다. 여기 환자가 의사결정이 없는 경우는 법정 대리를 하게 돼 있지만 법상 미성년자가 이게 자동 부인되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그건 외국도 그렇다고 해서 다음 주세요. 그렇지만 저희는 낙태 관련돼서는 법정 동의가 필요하다는 게 기본 입장인데 보호자 어쨌든 법정 보호자의 동의 단계를 미성년자가 거부하거나 법정 동의자에 알리는 게 더 위험한 상황일 때는 정부가 정한 절차에 의해서 낙태뿐만 아니고 그 이후에까지 지원받을 수 있도록 이건 정부가 지금 책임을 져야 된다라고 이제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다음 주세요.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저희의 바람은 이번 낙태법 개정으로 무분별한 낙태를 예방하면서 불가피한 경우는 여성들이 안전한 의료 시스템 내에서 시술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사회가 정착되는 게 바람입니다만 자 그럼 어떤 낙태가 무분별하며 어떤 낙태가 불가피한 건 사람마다 다 생각이 다릅니다. 어떤 쪽에서는 무분별한 낙태는 없다라고 지금 주장하는 단체들도 있고요. 모든 낙태는 피할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이런 우리 프로라이프 같은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현장에서 볼 때는 충분한 법적, 사회적, 경제적 지원을 국가로부터 제도적으로 지원받으면 낙태하고 싶지 않은 여성들 많이 만나고 있습니다. 나와서 키우고 싶으면 어쩔 수 없어요 하신 분들 많이 나오세요. 그분들은 우리가 살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는 겁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정부가 이번 그 법 개정을 통해서 단순히 법을 양쪽의 의견에 중간에서 절충하는 것으로 만들 것이 아니라 낙태 위기에 처한 여성들을 어떻게 지원할 것인데 해서 제도를 완비해서 결국은 여성도 의사도 낙태 안 해도 되는 사회가 되는 시작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